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주식 투자의 그 심리학, 자, 예측과 대응이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가 물리학보다 어려운 이유. 자, 노벨 그 물리학상 수상한 리차드 파인만 교수가 그죠? 아주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물리학이 얼마나 더 어려웠을 것 같은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사실 전자는 그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죠? 자, 우리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그런 불규칙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은 전자처럼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죠? 여기 재밌는 그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죠? 자, 주가라는 것은, 그죠? 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전혀 알 수 없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랜덤 워크라는 건데, 그죠? 이 랜덤 워크. 자,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버튼 멜켈이 얘기한 건데, 그죠? 이처럼 주식은, 그죠?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일례로 그죠? 우리가 보통 그 월스트리트 레전드로 불리는 이런 어떤 투자자들 대가들이 그죠? 자기들의 그 자산을 급속도로 그 증식한 그런 공통된 시기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버블과 폭락장입니다. 그죠? 이 버블과 폭락장에서 그죠? 어떤 인간의 감정들이 이렇게 개입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어떤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재미있는 어떤 그 사례를 하나 보면 그죠? 자, 천재 과학자 뉴턴은 그죠? 자, 역사상 그 최초의 법을 아마 1720년도 그죠? 그 영국의 그 남해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죠? 전 재산의 90%를 날렸답니다. 그죠? 하나로 약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죠? 그 돈을 날리고 난 뒤에 뉴턴이 멋진 말을 합니다. 그죠? 자,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들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하겠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는 겁니다. 자, 이만큼 주식이라는 것은 그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조심스럽게 그죠?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그죠? 안정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지의 환상입니다. 자, 예지라는 것은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안다. 미래 일을 지각하는 초감각적인 지각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인간들은 그죠? 이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그죠? 이게 바로 예지의 환상입니다. 그죠? 자,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견한 경제학자는 0.001%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갈브리스가 아주 멋진 말을 하는데요. 그죠? 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아주 뼈를 때리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투자의 그 심리학에서 어떤 그 예측과 관련된 좋은 문구들이 한 몇 가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 예측을 이렇게 그 적중해서 그죠? 어떤 그 좋은 성적, 그죠? 돈을 갖다가 이렇게 따는 경우에 그죠? 자칫 잘못하면 그죠? 우리가 이게 나의 실력이라고 이렇게 그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냥 우연이다, 그냥 행운이다, 그죠? 이런 어떤 그냥 가벼운 마음을 가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측 전문가들의 우리가 말을 갖다 이렇게 신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아주 재밌는 그 어떤 비꼬는 말이 하나 있던데, 그죠? 자, 이런 겁니다. 그죠? 당신들의 그 어떤 예측 전문가들의 말이 그죠? 맞다면, 그죠? 나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겠다. 자, 저희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37년 동안 약 4만 9천에 걸쳐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불사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아주 예측 전문가들의 말을 갖다가 아주 비꼬고 있죠. 그죠? 요거는 좀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죠? 미디어나 그죠? 어떤 유튜브나 이런 어떤 신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죠? 마치 이런 미디어를 보고 그죠? 보고 들은 것을 갖다가 마치 자기 자신의 생각인 양 그죠? 그리고 미디어의 내용과 논조를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죠? 마치 자신의 의견인 양 그죠? 이게 착각하시면 좀 곤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테크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믿는 이런 확정 편향에 걸리시는 것도 상당히 어떤 조심하셔야 되고 그죠? 어떤 자기 자신만의 그런 어떤 기준과 원칙 그죠?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어떤 사유가 조금 주식 투자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경제학 이론을 한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죠? 보통 그 우리가 경제학 서적이나 뭐 주식 서적이나 이렇게 그 신문, 언론 이렇게 그 데이터를 보시다 보면은 어떤 요 두 가지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과 그 행동 경제학 혹은 뭐 행동 재무학, 행동 금융학 이런 어떤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효율적 그 시장 가설 이론과 행동 경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 주식시장에서 예측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의 가장 대표 주자를 하나 뽑으려면은, 자, 유진 파마를 들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행동 경제학의 대표 학자를 꼽으려면은, 자, 로버트 실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죠? 이 201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어떤 그 공동으로 이렇게 수상을 했거든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을 줄 때는 그죠 특정 이론과 그죠 반대된 이론을 갖다가 그죠 이렇게 동시에 주는 경우가 없는데 2014년도에는 그죠 이렇게 어떤 대비되는 두 가지 이론들을 갖다가 동시에 수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에서는 그죠 보통 통상적으로 그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죠? 혹은 줄여서 이콘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투자자나 시장을 갖다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동 경제학에서는 그죠? 호모 이코노미쿠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휴먼이다, 인간이다. 그죠? 우리는 비이성적이고 뭐 감정을 가지고 있고 비합리성이고 비효율성인 거죠. 완전히 대비되는 어떤 그 측면이죠. 그죠?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에 그죠? 따르면 그죠? 어떤 그 자산 가격에는 그 자산의 그 가치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초과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이 미래에 창출해낼 가치들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서 그게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산의 가치는 가격은 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며 자 본질적인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거나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에 자 시장에 의해서 금방 본래의 가격을 되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 돈 벌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들을 갖다가 빠르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 모든 정보들이 그죠 시장에 그죠 이렇게 반영되기 전에 그죠 요런 어떤 저평가 주식 갖다가 빨리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만약 주식 투자에 수익을 올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길이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운이 좋든지 그죠. 자 반면에 그죠 이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과의 그 반대되는 행동 경제학 같은 경우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자,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죠? 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닌 자, 투자자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죠? 자, 시장에서 자, 지나치게 낙관적인 심리가 형성되면 그죠? 자산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 자, 거품이 형성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안 심리가 조성되면 급락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돈을 번다는 건 그죠? 이런 거품과 급락 시기에 그죠? 이렇게 잘 배팅을 하시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그죠? 보통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 이론, 자, 분산 투자의 그 창시자가 바로 이 해리 마코비치입니다. 그죠? 이 해리 마코비치 하면, 그죠? 자, 상관관계가 완벽해진 자산들, 즉, 가격 변동이 정확하게 맞물려 있지 않는 자산들을 자, 동시에 소유하게 되면, 그죠? 자, 위험 분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예외적인 게 있는데, 그죠? 자, 이들 그 전체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자, 시장 전체 위험성은 우리가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행동 경제학과 관련해서 그 책을 한 몇 권 소개해 드리면 그죠? 자,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가 바로 그 데니얼 카너먼입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자, 심리학자인데 그죠? 자, 2002년에 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그 심리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차드 탈러의 그 넛지라는 책인데 그죠? 뭐 우리나라에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넛지라는 것은 그죠? 팔꿈치로 이렇게 슬쩍 찌르다 혹은 뭐 주의를 환기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자, 경제학적 의미로는 그죠? 강제적 규제나 그런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자,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죠? 그 남자 화장실 그 소변기에 그죠? 이렇게 파리 모양 그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줬더니 자, 소변기 밖으로 그 떨어지는 소변량이 이렇게 80%나 줄었다 갑니다. 그죠? 아니면 우리가 저 도로 구간에 그죠? 도로 그 곡선 구간에 그죠? 이렇게 흰선 그 가로선을 그었더니까 사고가 36% 이렇게 감소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 진입로에 그죠? 사람들이 잘못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그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횡단보도에 그죠? 이렇게 잔여 시간 표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이런 횡단보도에 그런 사고를 어떤 그런 줄이는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아니면 보통 그 지하철역에 그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이렇게 계단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계단을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 계단에다가 그 피아노 건반처럼 이렇게 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밟을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갖다 놔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더니까
계단 이용률이 한 66%나 이렇게 증가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학생들의 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그죠? 그런 학생들이 그런 자주 다니는 그런 길 쪽에다 그죠? 이렇게 벽화 그림을 갖다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예쁘게 설치해 줬더니 그죠?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폭력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그런 어떤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한번 읽어볼 것을 뭐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실러의 그죠? 이렇게 비성적 과열도 있습니다. 요 책도 한번 뭐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예측과 관련해서 그죠? 재미있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블랙 스완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그 백조를 그리면 보통 흰색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이 1770년도에 이 제임스 쿡 선장이 그죠? 이 신대륙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 동네에 가보니까 이 백조가 검은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블랙 스완의 형성, 그죠? 검은 백조 혹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이례적인 사건을 갖다 의미합니다. 보통 그 경제 현상에서 이 블랙 스완 형성, 그죠?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고, 자, 이전에는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사건을 갖다 의미합니다. 이 단어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블랙스완이라는 이 개념이 그죠? 책으로도 이렇게 출판이 됐습니다. 자, 2007년도에 그죠?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이렇게 지은 책인데 그죠? 자,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자, 극히 예외적이며 자,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자, 블랙스완에 의해서 세상은 지배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옆에 보시면 그죠? 자, 모든 사람이 자,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자, 회복 불가능한 재앙이 닥쳐올 수 있다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 그죠? 대표적인 그런 어떤 블랙스완의 사례를 들면 그죠? 어떤 세계 최고 휴대폰 제조회사 노키아의 몰락, 자, 가전왕국을 만들었던 자, 일본 부흥의 상징 소니의 추락, 자, 20세기 사진의 대명사로 군림했던 그런 코닥의 그런 쇠망,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 자, 애플의 부상, 자, 빅데이터 경영의 혁명, 자, 그 아마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그죠? 2017년도에 그죠? 이렇게 그 아주 그 블랙스완의 그런 해연대 그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탄핵 판결이 일어났고요, 그죠? 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자, 영국에서는 자, 유럽 탈퇴하는 그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도 그죠?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죠? 뭐 시간 되시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실 것을 뭐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블랙스완의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주식시장에서 블랙스완의 것은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그죠? 또 역으로 그죠? 돈을 몽땅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IT 버블 붕괴하고 자, 9.11 테러 당시에 자, 미국 증시 하락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78%입니다. 막 엄청납니다. 그죠? 하락 기간이 31개월, 자, 회복 기간이 15년에 걸렸습니다. 자, 한국을 한번 볼까요? 한국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마이너스 84%, 막 거의 막 나락이죠. 그죠? 하락 기간은 19개월, 그리고 회복 기간은 현재 20년간 미회복입니다. 그죠? 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한번 볼까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80%,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가 마이너스 76%, 자, 중국 상해 지수가 마이너스 73%, 한국 코스닥이 마이너스 71%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죠? 어떤 돈을 축적해가지고 만다 저가에서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떼돈을 버셨을 거고, 거꾸로 그죠? 기존에 했던 주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죠? 하다가 그죠?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그죠? 한편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한편에서는 돈을 몽땅 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코스피 지수 역대급 폭락 사례 한번 볼까요? 그죠? 자, 97년도에 그 IMF 외환위기 때, 그죠? 하락률이 마이너스 76%입니다. 그죠? 하락 기간이 43개월, 자, 회복하는데 1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7%, 하락 기간은 12개월, 자, 회복 기간은 27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그죠? 하락률이 마이너스 37%, 자, 하락 기간 2개월, 자, 회복 기간은 7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죠? 마이너스 36%, 하락 기간은 16개월. 자,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현재 다른 주식은 다 오르는데 우리 주식만 지금 오르지 않고 있죠. 그죠? 자, 현재 그 역대 그 코스피 하락률 순위를 보면 그죠? 자, 9.11 테러 때 하루에 마이너스 12%가 빠졌습니다. 그죠? 가장 최근은 그죠? 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마이너스 8.7%가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렇게 그 하루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게 빠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때 자금을 갖다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죠? 장 마감할 때 이렇게 사두시면 그죠? 반등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좀 때로는 그죠?
반등한 걸 기대하고 샀는데, 그죠?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최악이 되겠죠. 항상 주식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상승 위해서는, 그죠? 자, 환율과 금리가 좀 안정이 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죠? 자, 원달러 환율 추이를 한번 볼까요? 그죠? 국제통화기금 IMF 그 외환위기 때, 그죠? 196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2009년도에 그 미국 서브프라임 그 사태 때, 그죠? 한 15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죠? 2024년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 그죠? 요 시기에 147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환율이 가장 낮은 때가 언제냐면, 그죠? 자, 노무현 정권 때, 그죠? 한 2007년도에 한 900원까지 이렇게 환율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환율이, 그죠? 한 1200원대에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죠? 자, 한미 그 기준금리 한번 추이를 보게 되면, 그죠? 2025년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4.5%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75%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 1.75% 격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와 금리 관계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리와 그 주가의 관계는, 그죠? 어떤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죠? 이게 또 맞지는 않습니다. 그죠? 금리와 주가가 같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자, 주가가 떨어질까요? 자, 원론적으로는 떨어집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자, 기업의 부채와 조달 비용도 오릅니다. 자, 기업은 자금을 조달해 설비를 확충하고 투자를 늘려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자,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실적 개선이 줄면서 주가도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기술주의 경우는 대규모의 투자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만 보내도 나스닥 지수 흐름이 흔들리곤 합니다. 투자 매력 또한 떨어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위험자산의 수익과, 자, 금융사의 예금 상품 등 안전자산의 수익 차이가 적어지면서, 자, 위험자산으로서의 투자 매력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와 주가가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자,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자,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실적도 올라가고 주가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미국 금융자문회사 트루이스트에 따르면 1950 이후 12차례의 연준의 금리 인상 기간 동안 S&P 500은 연평균 9%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금리 인상기는, 자, 석유 파동으로 경기 침체가 심했던 1972년에서 1974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자, 실제로 주가 등락은, 자, 금리 인상보다는, 자, 경기 흐름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자, 결국 주가와 금리를 단순한 반비례 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자, 유동성과, 자, 실적 차원을 갖다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수익률을 좌우하는 그 판단 편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향이라는 것은, 그죠? 사람이 객관적인 사실과, 자, 이성에 의해서가 아닌, 자, 주관적인 그런 선호에 가중치를 두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먼저 그 확증 편향입니다. 그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은, 자,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죠? 자, 정당성을, 자, 부여하려는 심리가 있어서, 자,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자, 긍정적인 증거만을 찾게 됩니다. 그죠? 여기 타조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타조는 천적을 만나면 땅에 머리를 파묻어 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처럼 위험하거나, 자, 부정적인 그 시그널을 포착했을 때 어떤 회피하는 그런 행동을 뜻합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그죠? 자, 인간들에게는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대처이면은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자,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자신이 보유한 그런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수록, 자, 주가 확인을 훨씬 덜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타조가 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죠? 자, 끊임없이, 자, 내가 처한 상황을 갖다가 객관하는 그런 습관이, 그죠? 중요하겠습니다. 자, 선택 편향입니다. 그죠? 자, 선택 편향은, 그죠? 자, 맛있는 체리만을 골라 먹는 그런 체리 피킹이 되겠습니다. 자, 케이크 위에 맛있는 체리들만 골라 먹는 것처럼, 자, 내가 원하는 정보, 자, 내 초기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숫자들로만 샘플링해서, 그죠? 결국 내가 의도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과정의 오류를 말하는데요. 자, 이런 선택 편향도,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그죠? 조금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최신 인지 편향입니다. 그죠? 어떤 과거보다 가장 최신의 정보, 가장 최근의 어떤 사건에, 그죠? 더 높은 가치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말합니다. 그죠? 자,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이, 그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 오류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죠? 자, 최근에 했던 어떤 투자에 성공했다면 그죠? 자,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다음에 자, 이번 역시 자,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그죠? 확신해 버린 것인데요. 참 이거 참 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한 번씩 그죠?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장기 투자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전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못 팔겠다는 이런 어떤 심리가 작용되는 그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그죠?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그만두는 건 내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을 갖다 쉽게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이 나쁘면 그죠? 엄청난 그 손실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먼저 그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드린 그런 비용과 노력,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자, 무언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만큼은 가져와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 후회 공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잘못된 결정에 쏘는 그런 고통을 그런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인데요. 그죠? 어떤 손해본 주식을 정리하는 순간 어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그런 후회를 하고 자, 이 같은 후회를 피하고자 이익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죠? 이게 자존감을 지키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이 정도 해. 나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그죠? 유지하고 싶은 그런 강한 향상성을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데 마치 내가 주식을 실패하면 그죠? 내 스스로가 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고민과 갈등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주식을 또 못 판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몰 비용의 함정, 자, 후회의 공포, 그런 자존감을 지키려는 이런 심리, 아주 극단적으로 뭐 자존심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인간들은 그죠? 대부분 그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공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놓은 개념이 자, 포모 증후군입니다. 자, 포모 증후군은 그죠? 원래는 그 사교 모임 등의 자리에 자신만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증후라는 개념인데, 그죠? 이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그죠? 이렇게 널리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죠? 자, 자산시장 상승기에 그죠? 남들은 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자, 자신만 그죠?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불안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자신의 자산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되겠습니다. 자, 포모 증후군에 의해서 투자가 이렇게 확산되면 그죠? 이렇게 상승 종목이 더 오르는 그런 오버슈팅 현상과 그죠? 이렇게 버블이 이렇게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2020년도에 그죠? 제2의 테슬라라고 그래서 그죠? 이렇게 수소 연료 기반 그런 어떤 대형 전기 트럭이 니콜라가 상당히 곽강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0년 5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10달러였는데 그죠? 이게 6월달 한 달 만에 그죠? 이게 100%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그죠? 아, 너도 나도 그죠? 전기차 그래서 이렇게 니콜라 주식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다 이게 들어갔다가 만다 5개월 만에 만다 주가가 마이너스 70%를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괜히 그 포모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그죠? 아, 내가 마침 이걸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그죠? 내가 큰 돈을 못 벌 것 같은 이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그죠? 이렇게 날아간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어떤 포모 증후군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그죠? 엄청나게 많이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실질적으로는 그죠? 생각 별로 안 하고요. 그죠? 생각하더라도 대충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죠? 그래서 어림짐작으로 대충 생각한다. 어림짐작으로 대충 판단한다. 이걸 갖다 휴리스틱이라 그럽니다. 자, 대표성 휴리스틱은 그죠? 자, 어떤 집합에 속하는 이미 하나의 특징이 자, 그 집합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간주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심리적 규칙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추론은 그죠? 자, 복잡한 정보 처리를 단순화해서 자,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인식상의 오류를 일으키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두 가지의 특징이 그죠? 그 집합 전체를 갖다가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대표성 휴리스틱 그죠? 상당히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가용성 휴리스틱인데, 그죠? 이 가용성이라는 것은, 그죠? 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죠? 가장 최근에 본 것, 가장 인상 깊었던 것, 보통 우리가 자주 접하고 많이 접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머리에 쉽게 떠올리는 경향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세상을 갖다 이해하고 세상을 갖다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한다? 이게 짜지 잘못하면, 그죠? 이게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죠?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리스크 측면에서, 그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성 휴리스틱이나 이런 가용성 휴리스틱을 좀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론은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겁니다. 네.
가용성이라는 말은 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찍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오류가 내가 최근에 본 거, 내 가까이에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최근에 인상 깊었던 거, 이걸 기준으로 턱하니 찍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많이 봤기 때문이죠. 네. 머리에서 그게 제일 쉽게 떠오르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신뢰는 뭐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한테 가서 당신은 가사노동을 몇 %쯤 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남편과 부인이 말한 수치를 합치면 제 장담하는데 무조건 100% 넘게 나옵니다. 예, 남편도 내가 한 60% 하는데 이렇게 답하고 아내도 내가 한 80% 하는데 라고 답을 해서 합산 140%가 나옵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룸메이트한테 물어봐도 예외가 없어요. 누가 청소 자주 해? 라고 물으면 무조건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려면 통계를 내야 됩니다. 과연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얼마고 아내는 얼마인지 두 룸메이트가 최근 1년간 청소를 몇 번 했는지 세봐야 됩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충 찍죠. 찍는데 어떻게 찍느냐. 자기가 기억한 걸 기준으로 찍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백발백중 자기가 청소한 게 훨씬 기억에 잘 남거든요. 네. 가용성이 높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용성 휴리스틱이 위험한 게요. 리스크, 특히 위험을 감지시킬 때 매우 큰 오류를 낳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 위험을 절감하고 화재보험에 많이 가입하냐면요. 사실 경제학에서는 보험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뤄서 주류 경제학에서는 한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내가 지금부터 부어야 되는 보험금과 나중에 내가 사고를 당할 위험의 확률과 그리고 사고 당했을 때 받을 보험금까지 다 계산을 해서 네. 사고 당했을 때 받는 이익이 크면 가입을 하고 작으면 안 한다. 이게 주류 경제학 이론이고요. 네. 사람이 그걸 다 계산한다는 겁니다. 다만 개인 차이는 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고 당할 위험을 좀 높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 확률을 좀 낮게 보기도 해서 네. 위험이 높다고 보는 쪽은 그걸 피하는 데 중점을 두죠. 이런 사람을 리스크 어버서, 위험 회피자라고 부르고 사고 위험을 경지하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리스크 테이커, 위험 감소자라고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 벌써 이제 뭐 리스크 어버서, 리스크 테이커, 뭐 영어 나오고 이러니까 무지하게 이론적인 과학 같잖아요. 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화재보험에 언제 제일 많이 가입하느냐? 친척집에 불났을 때 제일 많이 가입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혹은 우리 동네에서 불났을 때. 예. 혹은 아는 친구 집에서 불났을 때 왕창 가입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친척 집에 불났다고 우리 집 화재 확률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진짜로 합리적이라면 친척 집에 불났다고 선택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가입 안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화재를 겪었어요.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자기가 겪을 위험을 과장하게 됩니다. 왜냐? 접했으니까요. 그래서 헐레벌떡 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사실 이건 감으로 찍은 거죠. 하지만 자기 딴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삼촌 집에 불이 났대. 우리 집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이게 그 근거죠. 물론 그 근거는 통계적으로 완전히 엉터리 어림짐작이지만요. 세계적으로 가용성 휴리스틱이 위험 확률을 오히려 심각하게 높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때요. 이 사건 나고 아무도 비행기를 안 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넓은 대륙에 다 자동차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자동차 사고 사망 확률이 비행기 사망 확률보다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비행기 사고 사망 확률은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낮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행기 대신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자동차가 더 안전하겠지라고 대충 찍는 거죠. 왜냐? 9.11 테러를 봤으니까요. 시각적으로 너무 강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거 역시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가 직접 경험한 이상한 일을 하나 되새겨 보겠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네.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돼갑니다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위험의 외주화가 얼마나 나쁜 일인지에 대한 담론을 확산했죠. 그런데요,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과연 이런 일이 없었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1년의 산업재해로만 1,700명이 매년 죽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1년에 1,700명이면 하루에 5명씩입니다. 김용균 노동자처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하루에 5명씩 수십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동일한 무게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을까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매년 하루에 5명이 비슷한 죽음을 당했는데도요. 이유는 우리가 그 죽음을 쉽게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막 찾아보면 관련 기사가 어딘가에 조그맣게 나기는 납니다. 1년에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1,700명이라는 통계도 막 찾아보면 나와요. 하지만 자주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지구 반대편에서 누가 불나서 사람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비슷하죠. 네. 내 주변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어림짐작으로 찍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준 하나가 가용성, 즉 내가 최근에 접한 거, 내가 쉽게 접한 거거든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우리가 비로소 함께 슬퍼하게 된 이유는 그게 바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용성 휴리스틱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언론 보도입니다. 내가 왜 화재보험에 가입하느냐? 첫째, 친척집에 불이 나서 가입해요. 둘째, 언론에서 매일 화재 소식을 전하면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접할수록 가용성 휴리스틱이 훨씬 작동하기가 쉽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노베크라는 독일 포르츠하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사고의 오류라는 책에 이렇게 적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특정 죽음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언론에 자주 보도된 것일수록 발생 가능성을 더 높다고 생각한다. 언론도 우리의 기억을 각인시키는 데 한 몫을 한다. 언론은 높은 빈도가 아니라 관심을 끄는 사안을 보도하며 이에 따라 우리는 내 아이가 개에 물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진다. 언론이 위험하다고 여겨 빈번한 보도로 대중의 인식을 키우면 대중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대중의 판단이 다시 언론 보도로 이어지면서 결국 리스크 측면에서 모기만한 사건이 보도 매체 행위로 코끼리처럼 확대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회에서 위험을 심거나 공포를 심거나 심지어 안도감을 심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됩니다. 자, 사이클론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것은 어떤 주기나 순환을 뜻하고 사이클론자들은 주식 투자의 그런 사이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먼 민스크라는 그런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그죠? 자, 1986년도에 금융과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하이먼 민스크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그죠? 크게 한 4단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잠복 단계, 그런 인식 단계, 어떤 광기 단계, 그런 붕괴 단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런 어떤 잠복 단계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요.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인식 단계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보통 개인들은 보통 광기 단계에서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매수하는 경향이 강하답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하고, 그죠? 열광하거나, 그래서 탐욕이 생기고, 이렇게 환상될 때, 요때, 여기서 주식을 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산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갖다 이렇게 수익도 작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죠? 손실이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그죠? 부정의 단계, 공포의 단계, 자포자기의 단계, 이런 좌절의 단계를 겪으면서, 그죠? 어떤 주식 시장을 갖다 이렇게 떠나거나, 주식을 갖다 쳐다보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단계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그죠?
이런 자맹기에서 그죠?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주식들 갖다 이렇게 발굴하는 능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엄청난 이렇게 수익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까지 그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이 또 상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도 주식이 오르락 내리라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죠? 이런 어떤 과정들 다 이겨내고 그죠? 요 끝까지 그죠? 갈 수 있는 그런 인내심, 그죠?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그 하이먼 민스크 모델에서 이렇게 봤듯이, 그죠? 주가라는 것은 그런 잠복 단계, 그런 인식 단계, 그런 광기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붕괴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장기 평균 가격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혹은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그 평균 혹은 장기 평균 가격으로 회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오르고 나면 다시 장기 평균이 하락하고, 그죠? 이 주가가 또 오르면, 그죠? 장기 평균 가격으로 또 하락하고, 그죠? 이렇게 오르면은 장기 평균가 회귀, 오르면은 장기 평균 회귀, 그리고 또 오르면은 장기 평균 회귀. 이런 식의 과정을 계속 거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죠? 한 2009년부터, 그죠?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그죠? 이렇게 불마켓장입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상승장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S&P 500 지수 ETF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그죠? 꾸준하게 적립하면, 그죠? 큰 어떤 그 이득을 가져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많은 그 경제학들 중에, 일부 경제학 중에 지금 S&P 500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버리면,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S&P 500 ETF를 갖다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넣는 전략이, 그죠? 그게 안 맞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그죠? 항상, 그죠? 조심하시고, 항상 확인하시고, 그죠? 항상 그죠?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자 그 심리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인간들은, 그죠? 이 그리드, 이 욕심 구간에서, 그죠? 이 주식을 많이 사고, 이 피어, 이 공포 구간에서, 그죠? 주식을 많이 팔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오를 때 조금밖에 이득을 못 보게 되고, 그죠? 주식이 떨어지면, 그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역발상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열광하고, 이런 그리드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그죠? 주식을 갖다가 사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 공포 구간에서, 그죠? 주식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큰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사이클 한번 보시면, 그죠? 보통 낙관, 열광, 전율, 도치, 광란, 뭐 이런 단계에서 주식을 사다 보니까, 그죠? 올라도 주식을 조금밖에 이득을 갖다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그죠? 우리는, 그죠?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죠? 조금 더 많이 떨어지면 이제 거의 부정 부인 단계에 돌입할 거죠. 한 주가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이렇게 폭락이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공포와 자포자기와 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만다 이제 그 주식 시장에다 항복하고, 그죠? 이제 멘붕 사태가 벌어지고, 그죠? 내가 다시는 주식 하나 봐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런 공포 시기에 주식을 갖다 집중 매수해서, 그죠? 이런 어떤 희망의, 그죠? 이런 어떤 장을 만들어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사이클론자입니다. 그죠? 자, 랄프 엘리어트입니다. 그죠? 회계사고요. 1977년도에 어떤 자신의 이론을 갖다 정립한 그런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갖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죠? 이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따르면, 그죠? 이 주가라는 것은, 그죠?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의 단계를 거치고, 하락할 때도, 그죠? 하락 1파, 2파, 3파의 단계를 이렇게 거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상승 2파라는 것은 오른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죠? 일단 조정을 한번 거치고 난 뒤에 이렇게 올라가고 상승3파, 그리고 또 한번 도정의 단계 거치는 단계가 또 상승 4파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시 올라가는 단계. 우리가 보통 주식을 갖다, 그죠? 여 밑에서 사가지고 이 상승 5파까지 이렇게 들고 간다는 거는 거의 뭐 신의 영역이고, 거의 뭐 운이 엄청 좋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인내심 대단하신 분이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상승장에서도,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난 뒤에 조정장에서 한번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가고 난 뒤에 여기서도 또 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그 정말 그냥 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 보통 우리가 주가를 갖다 잘못 사가지고 꼭대기에 사신 분들, 그죠? 이렇게 주가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쭉 떨어지는데, 그죠? 이렇게 한번 떨어지다 보면 이렇게 한번 약간 그 반등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주식 갖다 왕창 샀다가 몰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 갖다가 잘 보시고, 그죠? 요런 패턴들이 혹시 눈에 보인다. 그러면 요거 내가 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요쪽이다. 그럼 요거 빨리 팔아야겠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사이클론자인데요. 자, 레이 달리오가 있습니다. 자, 레이 달리오는 자, 세계 최고의 그 헤지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죠? 2021년도에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이 책을 갖다 이렇게 출판했는데, 그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미국 주식이 조만간 붕괴될 거라고, 그죠? 2023년부터인가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세계 질서 사이클, 그죠? 자기가 지난 500년 동안에, 그죠? 그런 데이터를 갖다 축적해가지고, 그런 빅 사이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 질서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그죠? 크게 한 6가지 단계가 있는데, 뭐 새로운 질서, 리더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평화나 번영의 단계, 그리고 한 뒤에 양극화 단계, 그리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 그리고 내전 혁명 단계, 그 최악의 단계죠, 그죠? 그리고 현재 그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단계 지금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미국의, 그죠? 어떤 그 주가나 경기가, 그죠? 이렇게 빠질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한번 보면, 그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죠? 현재 그 양극화 아주 심화되고 있죠. 심화되고 있고, 그죠? 현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죠? 이렇게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 간의 내부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자, 그 내전, 혁명에 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뭐 아주 조심스레 추정이지만, 그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현재 6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질서나 리더십을 갖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구축됐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국 주식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죠? 오히려 한국 주식에 들어가는 게, 그죠? 아마 수익을 더 크게 가져주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그 레이 달리오는, 그죠? 어떤 그 변화하는 그런 세계 질서라는 그 책에서, 그죠? 크게 이제 한 빅 사이클 혹은 그런 세계 질서 사이클을 한 6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1단계가, 그죠? 어떤 새로운 질서나 리더십을 그런 구축하는 단계죠. 그죠?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 나오고, 뭐 창의적인 사고, 자, 수준 높은 교육, 자, 문화의 파급, 뭐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2단계 들어가면, 그죠?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다 구축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단계 좀 넘어가게 되면, 그죠? 이제 뛰어난 경쟁력, 그 소득 증가, 그 강력한 시장과 금융 중심지가 이렇게 그 발언이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평화와 그 번영의 시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그 들어가게 되면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자, 부채가 증가되고, 자, 경쟁이 상실되고, 그죠?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한 5단계인데, 그죠? 거의 뭐 세트 단계로 이제 좀 심하게 접어드는데, 과도한 채무가 많고, 그리고 통화 발행량이 늘어나고, 그죠? 그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뭐 이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그죠? 거의 어떤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어떤 지력을 상실하거나 내전의 혁명의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그 레이 달리오는, 그죠? 현재 그 미국에 있는 사회를 갖다 현재 5단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가가 조만간에 빠질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죠? 2024년도 12월 달에, 그죠? 윤석열 정부의 그런 비상계엄 사태나 그런 내란, 그리고 법원 습격 사건 같은 이런 어떤, 그죠?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질서가 아마 새로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새로운 질서나 그런 강력한 리더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죠?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그 사이클을 갖다 타지 않겠냐고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차티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티스트라는 것은, 그죠? 주로 이제 과거 자산 가격의 차트를 분석해서 미래 자산 가격을 예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죠? 보통 지지 레벨이나 또는 저항 레벨이 어떤 경우에 뚫리게 되는지를 갖다가 미리 예측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총칭해서 말합니다. 그죠? 보통 투자 경험이 있죠. 그죠? 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겁니다. 그죠? 자, 최저점에 매수하다 보면 자판 놓칠 수 있고, 그죠? 그 최고점에 매도하다 보면 또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뭐 이런 투자 경험을 갖다가, 그죠? 우리가 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여기서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밑에서 지금 지지랩에서 주식을 샀는데, 그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죠?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렇게 그 안전하게, 그죠?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려면, 그죠? 조금 오른 상태에서, 그죠? 확인하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짜릿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요 무릎에서 어깨에 팔라는 요 기관들 갖다 한번 잘 보시고, 그죠? 이게 사실은 주가를 갖다가 차트로 분석해서, 그죠? 이렇게 매수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라는 것은, 그죠? 과거의 데이터를 갖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미래의 데이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그죠? 요 시점에서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다 가급적이면은, 그죠? 성급하게 여기서 그냥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죠? 조금 오른 상태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트라이앵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주식을 매수할 때, 그죠? 이렇게 지지 레벨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할 때, 그죠? 상당히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저항 레벨이, 그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어떤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나락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어떤 차트 형태인데요. 자, 지지 레벨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 그리고 저항 레벨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지만, 그죠? 이 저항 레벨과 지지 레벨이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차트였습니다. 자,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 어떤 매출액이 증가한다든지, 어떤 그런 수익이 증가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시면, 그죠? 대박을 칠 확률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패자의 게임이다. 루저 게임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 컨설턴트, 찰스 앨리스가 1985년도에 패자의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법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자의 게임에서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이기는 게임을 보통 승자의 게임이고, 그죠? 보통 패자의 게임이 보통 상대방의 실수를 통해서 이기는 게임을 보통 패자의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스포츠에서 축구가 그죠 전형적인 승자의 게임입니다. 그죠? 골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보통 골프가 보통 이제 패자의 게임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실수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단 밑에 보시면 그죠? 자, 신기하게도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에서 여러 번의 작은 성공을 경험한 후에 한 번의 실패가 너무 커서 전체 성과를 실패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리스크 관리, 이런 실수를 갖다 줄이는 전략들이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퍼스널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케이가 그죠?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합니다. 그죠? 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to create it이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앨런 케이가 그죠? 하고 싶은 말은 그죠?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그죠? 자,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모습에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죠?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자,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그죠? 항상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2019년도에 야마구치 슈가 그죠?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이 책에서 그죠? 퍼스널 컴퓨터 아버지 앨런 케이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잠깐 있는데 그죠? 그 안에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라고 그죠? 자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라는 것은 예측하기보다는 그죠? 오히려 비전으로 생각하며 그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측은 빗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주식 투자할 때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그죠? 주식 투자가 물리학보다 어려운 이유, 예제 환상, 그리고 금융 경제학 이론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 그리고 행동 경제학, 그리고 블랙스완, 그리고 사이클론자, 뭐 차티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어떤 얘기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이 그죠? 2021년도에 디앤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느냐가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욕 주민이 그죠? 한 비대칭적인 그런 가치 제한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죠? 한번 살펴볼까요? 하락 위험 대비 상승 여력이 훨씬 높은 자산에 투자한다. 두 번째, 현재 시장 과열과 무관하게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산정한 기업 가치가 같은 업계 유사 기업들에 대비 훨씬 높은 기업의 주식이 가치 있는 자산이다. 셋째, 밸류 프로포지션이다. 아직 내재된 가치가 현실화되지 않았어, 그죠? 시장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런 기업의 주식을 뜻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유형의 그런 어떤 주식들을 갖다 잘 선정해서 발굴하면,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죠?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죠? 미주은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죠? 이분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죠? 이 책에는 내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건 그죠? 마켓 변동에 매도하지 말자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투자 가치와 내재 가치가 충분한 기업들을 팔로우하다가 잘 나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때 사야 한다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는 주식시장이 5에서 10% 급락하면 순간적인 공포심이 휩싸여 평소에는 확신을 갖고 있던 종목들도 매도한다는 겁니다.
자,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자, 미국 주식시장이 20% 급락하는 폭락장은 7년에 한 번씩 찾아왔고, 자, 10% 이상의 하락을 보인 조정장은 자, 16개월에 한 번씩 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 이상 주가가 떨어지는 작은 조정장의 경우도 자, 1년에 3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 그죠? 자, 4달에 한 번씩은 5% 이상의 작은 조정장이 자, 1년에 한 번씩은 10% 이상의 시장이 급락하는 조정이 찾아올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자, 마켓 변동에 그죠? 너무 매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심리를 갖다 그죠? 다 잡아야 되겠죠. 자, 2021년도에 자, 김종봉 투자자가 이렇게 집필한 책인데요. 자, 돈의 시나리오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시장이 주는 위험과 자, 투자물이 주는 위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시장이 주는 위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죠? 주식이 다시 오르겠지만은 자, 투자물이 주는 위험은 그죠? 주가가 빠지면 그죠? 주가가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A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기서 주식시장은 시장이며 자, A라는 기업은 투자물입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자, A라는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으면 이는 시장이 주는 위험입니다. 자, A라는 기업의 가치, 즉 투자물의 가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가치, 즉 시장의 리스크로 하락한 것입니다. 만약 A라는 기업의 횡령 배임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면 이는 투자물이 주는 위험입니다. 자, 전체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A 기업의 잘못, 즉 투자물의 리스크로 인해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이 주는 리스크와 투자물이 주는 리스크 둘 중 어느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장이 주는 리스크가 좋습니다. 자, 시장이 주는 위험은 시장이 회복되면 빠르게 회복되지만 반대로 투자물 그 자체가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그죠? 혹시라도 이렇게 하락기에 맞아가지고 주식을 갖다 이렇게 급하게 파지 마시고 그죠? 이게 진짜 시장이 주는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투자물이 주는 리스크로 주가가 떨어진 거 좀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그죠? 시장이 주는 리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인내하면서 좀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주는 위험과 자, 투자물이 주는 위험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의 위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코스피는 우리나라를 대변하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를 투자물로 생각하고 자, 동시에 모든 지수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체를 시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 세계 경제가 흔들려서 우리에게도 위기가 왔다면 이는 시장이 주는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마이너스 50% 직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위기가 우리나라의 문제라면 이는 투자물이 주는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마이너스 50% 이후에도 더 내려갈 가능성도 큽니다. 자, IMF가 투자물이 주는 위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처음부터 지수가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한다는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 지수는 마이너스 76%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 해외의 문제이고 그 강도가 작게 느껴지면 시장의 리스크인 것입니다. 자, 일본의 붕괴가 그러하였고, 자,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그러하였습니다. 자, 실제 두 사건 모두 마이너스 50%대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IT 버블위기는 자, 한국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 이때 코스피 하락은 원인은 자, 코스닥 시장의 붕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라는 자, 투자물의 하락이 자, 코스피 시장의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자, 코스닥이라는 시장 영향에 의한 하락으로 볼 수 있고 자, 이 역시 마이너스 50%대에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IT 버블은 코스닥 지수란 투자물의 위기였습니다. 자, 실제로 코스닥 지수는 20년이 지났지만 당시 2,900포인트까지 올랐던 비율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자, 투자물에는 원금을 회복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그죠? 우리가 주식이 주는 위험이 그죠? 시장이 주는 위험인지 아니면 투자물이 주는 위험을 갖다 구분하셔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갖다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 자, 피터 린치가 자, 1989년대 출판한 자,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용어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을 벌고 자, 주식 시장에서는 돈을 잃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 이들은 집을 고르는 데는 몇 달을 들이지만 자, 주식을 고르는 데는 몇 분만 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데보다도 좋은 전자레인지를 고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사듯이 그죠? 이렇게 고민하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그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또 아파트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죠?
집을 바로 파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갖다 부동산 시장에 비하고 있는데, 그죠? 요거를 우리가 잘 명심하면 좀 좋겠습니다. 자, 자신의 몇 퍼센트를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계산한 온갖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자, 잃더라도 가까운 장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투를 한다든지, 그죠? 신용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에서는 상황이 명확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자, 상황이 명확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금융경제학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과 이렇게 부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를 알아내려는 자, 과학적 사고방식은 자, 주식시장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긍정 뉴스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전망을 강하게 낙관한 시점이 되면 경제는 곧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참지 못하고 $50의 주식을 매수하고 $60에 추가로 매수한 뒤 거 봐, 내 예상대로 오르잖아. 또 절망에 빠져서 $40에 모두 팔아버리는 아이고 아닌가 봐, 망할 놈이 내려가네, 유형의 투자자라면 투자 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당신에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는, 그죠? 항상 내가 투자한 그 주식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노트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어떤 그 투자 습관이 되겠습니다. 자, 피터 린치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자, 시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종목, 특히 월스트리트가 하품하는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시장을 예측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대신 코를 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은 자신의 육감을 믿지 말고 오히려 자제력을 발휘해서 육감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자, 회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와 주식시장 사이에는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지만, 자, 누가 금리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자, 미국에는 경제학자 6만 명이 있는데, 자,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장기 침체와 금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연속해서 두 번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들은 지금쯤 배망장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자, 이들 대부분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아니, 예측을 그렇게 잘하면 그죠? 굳이 이렇게 남 밑에서 일할 필요가 없죠. 그죠? 본인이 나가서 그죠? 직접 주식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도 어렵고요. 그죠? 자, 투자자 1명 중 자, 8비, 자, 1930년대 대공황 시대가 다시 온다고 단언하며, 자, 비관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점, 자, 주식시장은 복수다시 반등했고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들이 내게 종목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후회한다면 이것은 시장이 정점에 도달해서 곧 추락한다는 확실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 그리고 특히 저평가되었거나 자, 소외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신루타, 자,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 종목 여럿은 약세장 동안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만 잘 고르면 시장은 알아서 굴러간다는 겁니다. 자,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나 당신의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는 자, 시장이 고평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내게 필요한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런 회사를 찾을 때에는 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다고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